시원한 독살 곽수종의 한방. 곽 박사님. 네. 요즘 이 대한민국이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왜 저지경이 되었을까요?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이런 것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바꿔야 하는지 이런 본질을 놔둔 채 저마다 대권을 지금 도전하겠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무엇을 즐기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저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멸사봉공하겠다는 애국 충정이 넘쳐 흘러 들어지는 걸까요? 요즘 각 정당들 의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총회 말입니다. 이럴 때 각 정당들은 의원들의 집단지성으로 지금 한국이 처해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두고 난국해법을 내놓아야지만 저 당이 집권해도 되겠다 하는 판단을 국민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활동은 꽝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국민을 기만하고 평소 가지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 누구의 묘지를 꽃들고 찾아가고 쇼하는 자리, 그런 자리입니까? 그런 사람 뽑았다 이 사단 난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대통령을 하시려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군 복무기간을 1년까지 단축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대담집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10개월로 줄이자 이런 제안도 내놨죠. 군 관련 공약들이 이제 선거철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김민석 전 국방부 대변인 전화 연결해서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기자로 변신하셨죠? 예, 지금 중앙일보 논설위원으로 있습니다. 예, 논설위원 기자 신분으로 이제 대변인에서 이렇게 또 모습을 바꾸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 복무기간 1년으로 줄이자 또 뭐 10개월로 줄이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현재 육군 경우는 몇 개월입니까? 21개월입니다. 네, 해군이 네. 23개월이죠. 조금 깁니다. 예, 예 공군이 24개월. 예, 예.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 저는 이게 예.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매번 대선 때마다 네. 단골 메뉴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도 그 젊은 청년층에 대해서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포퓰리즘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나 그 대선 주자라면은 안보 문제만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 병력 감축 문제 말씀입니다. 지금 안보 상황과 또 고민해야 되고 현역 자원 부족 등도 검토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셨듯이 다면적인 평가 뒤에 하나의 중요한 결정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사실 병력 수급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네. 네, 북한의 안보적 위협은 날로 커지고 있고 네.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그 병력 자원 부족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그 복무 기간이 21개월로는 우리가 원하는 병력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네. 네, 오히려 좀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뭐 또 난리가 나겠죠. 예예. 그러면 이제 네. 북한에서 이제 급변 사태 같은 게 발생하고 나중에 네. 북한을 이제 평정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는 네. 훨씬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한데, 네. 미국에 있는 이 한반도 전문가들은 네. 한국이 그런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네. 의심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옛날에 마키아벨리는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총 한 방 쏘려고 하는 사람 하나 없는 나라를 지켜줘서 뭐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죠? 네. 그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게 이 안보 상황과 관련해서 현역 자원의 근무 기간을 줄인다는 것은 한일 정보협정, 한미일 정보협정, 그다음에 북핵 관련된 내용,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항공모함을 둘러싼 대양 해군 간의 경쟁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한 상황에서 이렇다라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1년 줄이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예. 이 참여정부 시절에 예. 18개월까지 군복무 단축하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참여정부 시절에 고민했던 것은 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안보 환경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예. 당시 그 참여정부는 북한 핵 문제가 네. 해결되고 네. 북한의 군사적 위협도 줄어들 것을 가정하고 네. 세운 겁니다. 네네. 완전히 잘못 본 것이죠. 지금은 현실을 보면 북한은 올해 안에 핵무기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배치할 것으로 보이고 네. 병력은 오히려 더 늘어가지고 네. 128만으로 증가했습니다. 예.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는 한 110만쯤 됐거든요. 네. 지금 18만 정도 하고 있어. 네. 참여정부가 결과적으로 당시 안보 여건 추세를 완전히 잘못 예측해서 세운 안보 계획을 네. 지금 적용한다는 게 맞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으로 간다. 앞으로 뭐 우리 무기가 첨단화 될 건데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1차원적인 군 운용 계획을 가지고 갈 수는 없으니까 네. 병력도 12개월로 단축 근무하는 걸로 바꾸면서 4차 산업혁명 현대화를 하자 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좋은 말씀인데요. 네. 일단은 의무 복무 기간을 21개월에서 네. 12개월로 줄이면 네. 병력이 약 14만 명쯤 줄어듭니다. 아, 예. 예. 그런데 지금 현재가 62만 몇천 예. 명이거든요. 예. 63만 명 가까이 되는데 네. 이게 2022년쯤 되면 네. 52만으로 줄어듭니다. 예, 예. 예, 그 중에서 그 현역 자원이 3만 명쯤 되는데 네. 거기에서 14만 명이 줄면은 네. 결국은 전체 병력이 40만 이하로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북한 병력이 최근 국방백서의 평가로는 네. 128만입니다. 예. 이게 40만 이하면은 네. 딱 3배가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무리 우리가 첨단 무기를 갖는다 하더라도 네. 3배나 되는 병력을 어떻게 상대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래 전쟁을 할 경우에 저도 육군 말년 병장으로 제대를 했는데 네. 만기 제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2등병에서 1등병 되는데 6개월, 1등병에서 네. 상병 되는데 또 한 6개월 이래 가다 보면 이제 그동안에 배우는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갑류도. 그러면 12개월로 하게 되면은 이게 이 뭐랄까 사수와 부사수 간에 이게 제대로 된 인수인계가 가능할까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 이 인구 이 병력을 줄이고 네. 하면은 네. 그 병력 기간을 복무 기간을 줄이면 네. 문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전투력이 저하됩니다. 네. 지금 현재도 네. 유럽의 독일이나 이런 나라에선 뭐 네. 9개월, 12개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런 나라는 목적이 다릅니다. 일단은 주변에 위협이 없는 상태이고 네. 그런데 국민들이 이제 필요하니까 9개월씩 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예비역으로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유사시 동원 능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건 안보를 단밀히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전혀 안보 여건이 다르죠. 당장 북한이 도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김정은이가 무슨 판단을 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수의 논리를 보면 그런데 또 네. 다른 진영에서 보면 또 그렇습니다. GDP의 10% 되는 국방비를 쓰고 최첨단 네. 무기를 가져오고 있는 우리나라 군인데 네. 아직까지도 재래식 무기에 의존하는 전쟁을 가지고 북한과 비교한다는 것은 시대 동떨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네, 이 모병제로 지금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사실 조금 이거와 다른 이야기인데요. 네. 우리가 전혀 질 좋은 정예 군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네. 우리가 그 병력 수로는 세계 6위쯤 됩니다. 네. 그런데 국방비는 10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병력 1인당 국방비를 나누면 네. 병력 1인당 국방비의 그 기준이 일본은 우리 한 5배쯤 되고 네. 미국은 9배쯤 됩니다. 네. 우리 수준이 중국하고 비슷합니다. 세계에서 한 50위쯤 됩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지금 40조 6천억 원인가 올해 그 국방 예산이 뭐 네. 40조가 넘었는데 네네. 엄청나게 많은 돈 같지만 예. 실제로 128만 북한 상대해야 되죠. 중국 견제해야 되죠. 일본도 견제해야 되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다 하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예산은 많아 보이지만 네. 실제로는 나눠주면 별 게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하여튼 뭐 군의 어떤 현대화 계획과 우리 군 복무 기간 이게 상당히 밀접한 관계 속에 나오는 게 이제 그 모병제 전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군 복무 기간 단축과 모병제 전환 이 공약이 선거 때마다 또 단골 메뉴로 나오는데 어떻게 접근해야지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예, 사실은 이거의 문제점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우선 병력 기간 복무 기간을 줄이면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전투력이 저하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6개월씩 계급이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숙달하고 익숙해지는 기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역해버리면 전투를 네. 할 수 있게 되고, 네. 그 다음 모병제를 20만 명 정도로, 14만 명 정도로 하면은, 네. 월 200만 원씩 조선 아마 못 올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되게 14만 명을 늘리면 약 4조 2천억 정도가 더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4조 2천억이요? 예, 관사를 더 주고 이러면 훨씬 더 들어가겠죠. 네.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모병제를 확대하면 결과적으로 돈이 있는 사람은 군대가 안 가고, 예. 돈이 없는 사람은 군대 가는 꼴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같이 우리가 안 그래도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데, 예. 이거를 부추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예. 이 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서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네. 연구와 공부를 한 다음에 이 문제를 좀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방부 대변인 지낸 김민석 군사안보 전문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정의와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죠. 그 자체가 상당히 힘든 단어들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6번째 변론인이었습니다. 주요 증인들이 대거 불참했지만 900여 개의 서류 증거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 또 결정을 했고 여러 가지 탄핵 소추위원단의 활동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국정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거 자세히 봤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탄핵 심판 6차 변론인데 어떻게 결정이 되었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증거 채택 관련해서. 오늘 정말 온 국민의 관심을 끈 네. 증거 채택이 마침내 결론을 냈습니다. 네네. 헌법재판소는 네. 지금 검찰이 수사했던 수사 기록은 이건 전문 증거라고 하는데요. 네. 원래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 측이 다 부동의, 네.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 조서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다 증인 신문을 해야지 증거 능력이 확보가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전문 법칙인데요.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헌재가 전문 법칙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안 했지만 네. 탄핵 심판에서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선언을 한 걸로 보여지고요. 네.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증인을 쓰지 않은 네.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이재용, 최태원, 신동빈 등의 재벌 총수들 네네. 조서. 네. 그 다음에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차은택 등의 역시 마찬가지로 증언을 하지 않았는데요. 네. 이 사람들의 조서를 증거로서 채택을 했습니다. 네. 여러 기준을 얘기를 했는데요. 절차의 적법성만 담보되면 오케이다라는 거고요. 네. 다만 최순실은 본인이 검사들로부터 강압을 받았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네. 그것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순실의 조서는 네. 탄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방금 최순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오늘 현장에 계셨었죠? 오늘은 못 나갔습니다. 오늘 못 나갔습니까? 어제 나가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가셔서 최순실 증인이 변론할 때 헌법재판관들의 이렇게 태도라 그럴까요? 모습을 보셨었죠, 그렇죠? 현장 스케치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봤습니다. 정면으로 봤습니다. 예. 네, 어떻습니까? 내용이 좀. 최순실은 오전과 오후가 좀 다른데요. 오전은 모르쇠와 부인과 부정으로 일관했고 오후에 대통령 측 변호사들의 신문에는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응했습니다. 한마디로 본인은 국정농단 한 바가 없고 자기가 사실상 지휘했던 고영태, 박헌영, 노승일 이런 사람들이 다 뒤집어 씌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또 검사들로부터 강압적이었다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본인 재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하는 본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런 주장들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순실이 쓴 말 중에 신빙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거는 법률 용어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훈련을 좀 하고 나온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박범계 의원께서는 판사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금 이제 전문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약간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법원의 판례도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뒤집어질 수 있고 이런 번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헌법재판소가 소위
함정, 합헌. 네. 인과 같은 어떤 변형 결정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만약에 판결을 했는데 이게 최종 판결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피의자나 또는 고소자가 이 대법원 판결이 위헌이다라고 생각이 될 경우에는 헌재로 가져갈 수 있는 겁니까? 헌재가 그런 사례들을 몇 개 지금 대법원의 입장과 법원의 입장과 네.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걸 여쭤본 거는 방금 전문 법칙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헌재에서 보는 그 증거를 채택하는 내용을 놓고 보면 결국은 이 다른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증거를 채택하는 것과 다른 기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히 보신 겁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전문 법칙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입니다. 네네. 그런데 헌재가 탄핵 심판에서 전문 법칙이 원칙적으로 철저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기준을 지금 오늘 얘기를 한 겁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절차적인 적법성, 예를 들어서 위법 수집 증거라든지. 또는 그 피의자 조사를 하는 데서 진짜 강압적으로 했다든지 이러한 그런 위험이 없으면 그런 시비가 없으면 대체적으로 변호인이 참여해가지고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다든지 그렇죠. 정호성의 마지막 피신처럼 영상 녹화가 다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증거를 채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상에서는 전문법칙을 택해서 아무리 피의자라고 하지만 무죄 원칙이 있으니까 한 말을 다 들어보자, 증인들 다 나와 이렇게 해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 헌재에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이미 절차가 적당했다 그러면 이거는 전문법칙에 그냥 다 적용되는 걸로 쳐서 증거 채택을 하겠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탄핵 기일을 놓고 빨리 끝낼 것인가 일찍 끝낼 것인가라는 예측이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적으로 헌재가 증인 신문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함으로써 사실상 이번 주에 증인 신문이 저는 하이라이트로서 마지막이라 보여지고요. 다만 고영태, 유진용 씨 같은 사람들은 다음 주 25일 날 마지막 증인신문이 있으나 이 탄핵 소추 국회 입장에서는 오히려 간편해졌다. 많은 증인들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기 결정의 가능성을 열어둔 재판으로 오늘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봉계 의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 탄핵이 언제 나올 것이다, 마지막 판결이 언제 나올 것인가를 놓고 대단한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좀 빠르게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모습은 헌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25일 날 마지막 증인신문이 거의 될 것 같고요. 국회 측에서 추가적인 증인들을 철회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설 직후에는 어느 정도 심리를 마칠 수 있고 그 뒤에 이제 헌재 재판관들끼리의 이제 소위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평의에 들어가고 결론이 나면 결정문을 쓰고 그렇게 되면 2월 중 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2월 중 예측이 가능하기에 결정적인 정점을 딱 찍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재용 부회장 말입니다. 뇌물죄 부분 이게 특검에서 영장을 신청했는데 이게 어떤 판결이 나는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헌재가 현재 채택된 증거만에 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정농단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고요. 다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사실이 밝혀지면 그 부분은 오히려 더 추가된다면 그거야 더 탄핵 사유가 가중되겠지요. 대통령께서 나중에 하야를 하시든 탄핵이 당하시든 나오시게 되면 형사상으로도 상당히 좀 곤란해질 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내용 중에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내용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요? 대충 하나 소개시켜 주신다면은. 아니요, 제가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소문으로 들리는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소문 중에 하나 말씀해 주시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깜짝 놀랄 게 있다라고는 알겠습니다. 가볍게 먼저 말씀을 다른 걸로 한번 화제를 돌려서 최순실 씨 말입니다. 의혹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권 개입에 대해서 아까 오후 심의에서는 상당히 자기 목소리를 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국정농단의 바탕이 되는 것은 국정농단의 기초에서 이제 이권 개입을 여러 군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검찰 수사가 쫓겨서 한 수사이기 때문에
이 이권 개입 행위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담지는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현재까지 기소된 내용만 봐더라도 현대자동차의 플레이그라운드 70억 광고를 따갔다든지 네. 또는 KD 코퍼레이션의 수주를 강요했다든지 또는 최순실이 갖고 있는 상가 건물 비사리 땅에 국토교통부의 어떤 건설 계획을 미리 알아서 네. 18억의 이 차익을 냈다든지 이런 등등은 이권 개입 행위가 꽤 많이 있고요. 네. 그거 말고도 종합 스포츠 센터에 전국적으로 건립하는 거와 관련해서 네.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다가 네. 사실은 걸린 부분도 있고 네.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정말 야심차게 이권 개입을 준비하다가 이 국정농단 게이트가 터지면서 미수에 그치는 네. 장시호 같은 경우는 16억을 받아갔긴 했지요. 네네.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말씀입니다. 지난해 네네. 11월에 2차 대국민 사과할 때 제가 기억하는데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최순실을 두고 한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검이나 아니면은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소명을 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어떻게 대통령께서 현재 나와 소명하실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울 겁니다.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 영장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고요. 네. 지난번처럼 1월 1일 정초처럼 별도의 네. 자신만의 간담회를 기자간담회를 할 건지 아니면 헌재에 나와서 네. 한번 변소를 하는지 네. 중요한 대목인데요. 네. 헌재로 나오셔야 됩니다. 나와가지고 예. 본인의 억울한 점이 있으면 당당히 밝히고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기에 그러면 이분 그저께도 헌재 가서 직접 보시고 지금 돌아가는 전문법칙 적용되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고 탄핵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시나리오에서 전문법칙이 적용이 되지 않는 예. 네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2월 설이 끝나고 2월 초나 중순쯤 되면은 평의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신다면 네네. 민주당 안에서나 또는 다른 정당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면 상당히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 바빠지기 시작하겠습니다. 글쎄 제가 예측하는 거는 네. 헌재의 이 절차와 관련된 추세를 보고 네. 증거를 채택을 하고 그 뒤에 남아있는 절차 등을 보고 하나의 예견을 하는 거지. 네. 무슨 헌재 재판관들이 언제쯤 무슨 결정을 내릴 것이다라는 그런 무슨 사정을 제가 알고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네네. 헌재도 별 수 없는 그런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증인신문이 제가 보기에는 설 전에 다 끝나는 거고요. 네. 그 뒤에 특별한 절차라는 게 없고 있는 재판관들이 모여서 네. 이것을 두고 어떻게 결론을 낼 것이냐. 네. 이 부분만 남아있기 때문에 예. 2월 중 결정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네. 그렇게 되면 60일 내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저는 이 정도면은 탄핵하는 데는 너끈한 사실관계가 밝혀져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러면 60일 내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4월 대선도 저는 가능하다고 예측하는 사람입니다. 벚꽃 대선 이야기가 이제 구체화되는 그런 형태군요. 네네. 지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게 어느 분 에세이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종범 업무수첩 증거 능력 없다는 최순실 안종범 변호인들의 논리는 법리도 아니다. 이거 직접 올리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안종범 전 수석은 뭐라 그럽니까? 이 업무수첩의 압수 경위가 네.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다 압수한 게 아니고 네. 안종범 수석이 국회의원을 할 때 보좌관으로 데리고 있던 친구, 청와대 데리고 갔던 그 친구로부터 많이 압수를 했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아마 안종범 수석 쪽 변호인들이 네. 최순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에 대해서 위법 수집 증거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증거인멸과 관련된 압수인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증거인멸이 안종범의 본래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범계 의원께서 국정조사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시고 또 이번 헌재에서 재판 과정도 지켜보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이 점만은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느끼신 점이 있다면 끝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제도적 정비죠. 저는 청와대의 정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 민정수석이 사실상 이 국정농단을 비호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검찰 출신의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 위에서 비호한 건데요. 네.
청와대를 투명하게 완전히 개방을 해야 됩니다. 인사검증이라든지 네. 또는 여러 가지 사정과 관련된 네. 어떤 감시 시스템을 네.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완전히 개방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점을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오빠도 좌우로 한번 불러보세요. 네? 오빠는 2588 대리운전을 3년째 부르신다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2588 박서현 인기 있죠? 2588 안녕하세요. 안성기입니다. 힘든 때일수록 따뜻한 명절이 그립습니다. 가족이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설에도 엄지척 해주세요. 힘이 되고 싶은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보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새로운 코란도시의 뒷좌석은 얼만큼 편한가요? 턱없이 편하죠. 플랫플로우니까 뒷좌석에 턱이 없어 다리가 편하고 리클라이닝 시트니까 허리까지 편하겠죠. 그럼 스타일은요? 더 멋지고 완벽해졌죠. 어때요? 가족이 좋아하겠죠? 우리 가족 첫 번째 SUV 뉴스타일 코란도시 탄생. 코란도시 출시 기념 리어스키드 플레이트 무상 장착. 네, 이 8823번님, 이 징병제에 대해서 생각을 보내주셨습니다. 징병으로 우수한 전투자원 확보한다는 논리, 병력수에 의존하는 국방 논리, 국민들 안보에 희생을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대선 때가 되면 늘 단골 메뉴로 나오는 게 바로 이런 국방 관련된 이슈가 나오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 국가의 근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대선 주자들이나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문제를 접근할 때는 대내외적 요인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함부로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방 예산도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눈먼 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7503번님은 인터뷰 듣다 보니까 다시 한번 답답해집니다. 벚꽃 대선이 될지 안 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부디 다음 대통령은 제발 정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문자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직한 그런 대통령을 우리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YTN 뉴스 FM 곽수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